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이재명 대표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부결,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부결 이후 상황에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공세가 계속되자 오늘 김기현 후보 항공사진까지 띄워놓고 직접 반박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을까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고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던 한국은행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인데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월 23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추이와 그동안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고물가 영향 탓에 실질 가계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며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연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동민, 이수진 두 의원은 검찰이 거짓 진술에 의존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주자들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미수금이 쌓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겨놓고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 29개 주에 폭설과 눈보라로 폭풍 경보가 발령되며 항공기 결항 사태가 촉출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이던 한국인 등산객 3명은 눈 사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추이와 그동안 가팔랐던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그러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숨가쁘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오는 4월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당분간 상황을 점검하며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근본에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낮은 1.6%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한층 커진 경기 침체 우려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5%대로 목표치를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키울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통화 정책 변수입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긴축이 끝난 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은 당분간 국내외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공개된 연준 회의록을 보면 매파 성향 인사들이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주장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연준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발언에 주목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난 당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견조한 노동시장도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발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파월 의장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0.25%가 아닌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목표 금리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방송에 나와 목표 금리를 5.38%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3/8. So we got a little ways to go here, and I've argued that, hey, let's get to where we want to go. Let's hope that we get disinflation in 2023. But right now, it came in hotter than we thought. 연준 회의록 공개 전까지 플러스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회의록 내용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하긴 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는 경제 둔화나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적혀 있어 경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고물가 영향에 실질 가계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연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이 크게 늘며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거꾸로 1.1%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4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분배 격차는 개선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6.6% 증가한 반면 상위 20% 가구는 2.9% 증가했습니다. 소득 격차 지표인 5분위 배율은 0.18배 포인트 줄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과 상위 20% 가구 손실보상금 소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소득은 좀 줄어들었고 1분위의 시장 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좀 낮아지고 지표가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에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포함된 운송기구 연료비는 9.1%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나 올라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고물가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수금이 쌓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에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겨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배당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던 난방비 폭탄은 지난해 4차례나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스 공급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 1조 원대였던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을 넘어 자본금을 초과했고 다음 달엔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3조 원으로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누적 적자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인데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천연가스를 싸게 팔아서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금,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특이한 회계 방식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서민들에겐 난방비 부담을 키워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배당 협의회 취해서 결정할 텐데 이건 배당될 수는 없겠죠, 그죠? 사실상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랑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공사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에 수백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배당금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과 부채 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주주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배당 협의체 최종 방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올해 수출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를 승부수로 띄운다는 전략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전략 회의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 우리 돈 894조 원으로 잡은 겁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4.5% 감소를 전망했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목표를 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과 방산,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 전략 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K 콘텐츠 수출을 위해 식품, IT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는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동과 북미,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 오는 2027년까지 K 콘텐츠 수출액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휴대폰 등도 디자인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관계자와 배우 박성웅 씨도 참여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세제 지원과 보조금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기업만 수출 경쟁에 혼자 나가라 할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줘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박근혜 정부가 이미 탈탈 턴 대장동도 구속사안으로 바뀌었고 영장엔 오로지 번복된 주변 진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듭 깡패, 강도, 오랑캐 등 거친 단어에 빗대며 상황이 엄혹하게 변한 만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일단 부결엔 동참하되 거기엔 이 대표 사퇴라는 전제가 있다거나 아직 많은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등 단일대우 반발 기류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적극 공략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 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발절인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결을 부탁하고 다닌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침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당내 단일 대우 유지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 대표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여당 측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검찰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또다시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단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기자회견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팀을 오랑캐, 강도, 깡패 등 원색적 표현에 빗댄 건 검찰을 낙인 찍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을 환수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시 판결은 환수란 표현이 허언인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환수 이익 5,503억 대부분은 기반 시설에 쓰인 사업 비용이고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배당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비난 공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 1,270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결된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은 2,070억 원 규모로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측에 428억을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틀 연속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집과 또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이 됐는데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 측은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에 연이틀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에 경제부지사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첫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연 현 지사가 사용하는 집무실과 개인 컴퓨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 탓에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새 청사로 이전한 뒤 사용한 새 컴퓨터에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지난해 4, 5월에 이사 온 거고 컴퓨터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란 말을 써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북 문제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 PC를 대상에 포함한 건 경기도가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날 빠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대법원도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에 맞춰서 일부 제한해서 발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모든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만큼 검찰과 법원 모두 강제 수사에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서 이재명 대표와 추가로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에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A씨를 통해서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전체 통화 가운데 2~3번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한 번은 A씨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통일부 차관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와 광림의 사회이사로 영입됐던 통일부 차관 출신 A씨를 불러 그룹 내 대북협력사업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업이 대북협력사업을 성사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첫 폭로 이후에 번복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최근에 다시 입장을 바꿔 결국 기소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처음 폭로한 건 지난 2020년 4월.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금품 제공 대상 의혹으로 지목한 건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등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는 같은 해 10월 공개한 옥중 편지에선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오히려 과거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폭로 이후 당시 수사팀은 거의 해제되다시피 했고 정치권 로비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이 최근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 수사도 재개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김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충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국회의원 예비 후보였던 A씨에게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폭로 이후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 의원은 거짓을 주워 담은 시나리오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검찰이 거짓 진술과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처음으로 폭로된 지 3년 가까이 만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한남동 관저방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책 내용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기돼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방첩사의 설명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직 당시 사용한 PC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떤 물품 수거하셨는지요? 혐의는 발견됐습니까? 이에 앞서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최근 저서 내용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서에는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 당시 대화 내용 등이 실렸는데 방첩사는 이 같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군사기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이 같은 책에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발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은 MG 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에 비치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전체의 36.7%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올해 44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노조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겉 표지하고 안에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G 노조에서 얘기하듯이 거기는 뭐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아이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대신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 원을 MZ세대 노조와 근로자 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있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다수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양대 노총, 특히 한국노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29억 원, 민주노총은 3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로 대표되었던 직군 외에도 노동조합이 아직 생소한 직군 분야에서도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위주로 재편됩니다. 기존 지원 사업 가운데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관행적인 타워 크레인 원래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원래비를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 원래비 반환 소송 결과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원래비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 이득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1, 2심 판단은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 중개사 없이 직거래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던 거는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 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 계약,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입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장 시에는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 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냉장고에서 지난해 이틀의 하루꼴로 화재가 발생해 정부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도 4만 7천여 대가 리콜을 받지 않았는데 화재 피해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개봉동 아파트 1층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 원인은 바로 위니아에서 만든 오래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위니아가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 412개 모델은 툭하면 불이 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020년엔 무려 285건, 재작년엔 248건, 지난해에도 193건 발생하며
하루 평균 0.5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는 생산한 지 17년 이상 경과해 내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2021년 5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 점검원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찾아 리콜 조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분량은 4만 7천여 대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또 발령했습니다. 위니아 노후김치 냉장고 화재 분석 결과 피해자 68.8%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DD12031D고 형명은 DDC205RTB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리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이 갈수록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김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주자들은 후보에서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땅 지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1,800배 땅값 폭등과 같은 관련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게 힘쓰지도 않았고 각종 규제로 묶여 땅값 폭등도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경쟁 후보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지만 경쟁 주자들의 협곡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보수 핵심은 도덕성이라며 사퇴 요구가 나왔고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는 울산 땅을 직접 찾아가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030 세대 분노를 싸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친윤그룹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총선을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하고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공천 협의하는 것은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하실 분도 아니고 오히려 그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불법적인 쪽까지 언급함으로써 천하람 후보는 아예 친윤그룹 핵심들에 대한 내년 총선 공천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꼴불견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를 과거로 구태로 퇴화시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곳 강원 합동 연설회를 마친 후보들은 다음 주 TK 지역 연설회를 하기 전 각자 당심 잡기 행보에 주력합니다. 결전의 날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주자들의 당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답변을 요청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양심을 팔았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어 감사원도 전현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권 해석 발표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 시스템과 실무진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존중했고 위원장이 결론에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 탐사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또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 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 충돌인 건 아니죠.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 요청이 권익위에 공식 접수된 가운데 전 위원장은 SNS에 이해충돌 방지법 주무부처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의 불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토 기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육박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로톡 측 신고로 재작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변협은 로또 기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로또 가입 변호사를 징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이 징계권을 이용해 로또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가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고료를 내면 플랫폼 상단에 해당 변호사를 노출해 줄 뿐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중개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 29개 주에 폭설과 눈보라로 폭풍 경보가 발령되며 항공기 결항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은 이 눈 사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리던 트럭이 결국 눈이 쌓인 갓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에 멈춰섭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 강력한 눈태풍이 쏟아지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과 사우스 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사우스 다코타 등은 대규모 휴교령이 발령됐습니다.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and if you do get stuck, obviously someone has to come get you. 캘리포니아 북부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폭풍이 서부를 통과하며 정전 사태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ell, we were working and I was ringing and all of a sudden the light just went boop. Then they come right back on. It went out like maybe three times. Yeah, and then just stayed And now they're just off.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We decided to get here early just in case, drop the rental car off, and then we ended up getting a text message about being delayed anyway.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산악회 소속 5,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매서운 한파를 몰고 왔던 겨울도 어느새 이제 끝자락입니다. 제주에서는 봄을 알리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성큼다건 봄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밭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달 초 피기 시작한 유채꽃이 이제는 활짝 피면서 꽃을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바람에 실린 꽃향기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상큼하고 너무 좋네요. 이 꽃들이 내 마음을 다시 젊음으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봄이 왔어요. 내 마음에도. 이맘때 일찌감치 봄꽃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제주만의 매력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화사하게 피어난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에서 못 보는, 지금 시기에 못 보는 꽃 봐서 기분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좀 신년 맞아서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노란색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두꺼운 옷은 잠시 벗어두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꽃밭을 누비며 봄 기운을 담아갑니다. 서울에서는 계속 패딩 입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옷도 가볍게 입을 수 있고 꽃도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절기상 우수가 지난 남녘 제주도는 유채꽃의 꽃말처럼 쾌활하고 화사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정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훌쩍 넘겨서 60여 분간 매우 강한 표현들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네, 어제는 깡패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은 오랑캐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지지층 결집 그리고 이제 전선을 분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좀 가운데 서 있는 분들 이제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좀 너무 좀 표현이 과하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 좀 험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만 열면은 깡패란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 뭐 그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다 이런 게 많이 이제 녹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이거를 뭉뚱그려서 볼 거는 아니고 뭐 이를테면 대장동에서 배임 부분 뭐 이를테면 이런 거를 뭐 성남 FC도 이제 뭐 다 쪼개서 하나하나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예를 들면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 구단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뭐 지자체장이 열심히 광고를 유치하거나 후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불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홍준표도 옛날에 경남도지사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도 받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좀 초조함 이런 것도 좀 묻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억울한 심경 그리고 초조함도 좀 묻어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오늘 구속 부당성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 쪽지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기자회견 대부분 시간을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좀 쓰기도 했습니다. 뭐 주어에 이재명이 없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 한 60분 넘은 긴 시간 동안 이제 일방적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 윤석열 정권을 이제 검찰 독재 정권으로 계속 규정을 하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바뀐 건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대통령 바뀐 거 맞고 검사 수사팀이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유동규로서 최종 종착점을 정리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걸 결론을 지어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고 그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어서 사건이 조작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란 말을 지금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부당성이 쪽지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포동의안의 그 결론이 뭡니까? 그게 가결되면 구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이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그 가부를 다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부당성이면 그 구속의 부당성을 오늘 60분 넘게 이야기하는 그 장황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가서 해서 판사로부터 설득을 시켜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자기 스스로 약속까지 뒤집어가면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뒤에 숨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하등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 오는 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잠시 듣고 오시죠.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심사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좋은 기회다. 이 얘기 지금 한 얘기들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김근식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고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얘기는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야당 의원을 막 이렇게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인데 이게 악용된다라는 뭐 지적도 있었고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답정너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이를테면은 기소도 못했던 428억이라든지 이를테면 사후수뢰 이런 거는 막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기소조차 지금 못한 상황이고 그거를 뭐 추후에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검사에 대한 불신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요청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니까 그거에 대한 말로는 못하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논리적으로 참 이게 얘기를 깨기가 힘들어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특권을 받으려고 하느냐를 참 논리적으로 깨기가 힘들어서 이게 민주당의 고민이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일부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가졌는데요. 기소되면은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퇴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바로는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다. 가정적 상황에 답변이 부족하다. 과거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했고 또 뒤에 좀 추가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도지사 때 2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받았는데 재판장이 다녔지만 오히려 경기도정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 그 이야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다니면서 재판정 다니다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돼도 재판은 내가 법원을 다니면서 할 거고 그렇지만 절대 경기도지사 사퇴 안 한 것처럼 야당 대표로서 사퇴 안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한 거고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사법 리스크의 이제 종착점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표 차이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뭐 지금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른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명계 일부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번은 부결을 해주겠지만 이 다음에 계속 청구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는 쌍방울 수사나 백현동 수사나 이런 등등의 수사에 따라서 소환이 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민주당 내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총선이 코앞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매번 그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야당 대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야당 대표 이 내용과 얼굴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한 번만큼은 부결로 아마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추가적인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모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부결 단일 대우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부결 이후에 대표직 사퇴 문제를 놓고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동단결해가지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결단이렇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번. 그럼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랬다가 구속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되면 어때요?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자, 당 원로의 쓴소리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은 부결을 시키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이제 요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있다는 건데 좀 목소리를 취재해 보시면 이런 기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공식화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서른 의원 입에서 나왔냐면은 서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밥을 한번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협조를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서른 의원이 갑자기 이번에는 부결시키자. 원래 굉장히 날이 섰던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 이제 선대본부장하면서 굉장히 날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흔쾌히 부결을 시키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표가 다음에 행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정말로 그러면 미략이 있었던 거냐 이제 하나의 추정은 아니면 이게 압박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용.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쨌든 비명이든 다 당이 모아서 또 해줄 테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이 답을 다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런 관측들이 많고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슨 시나리오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조홍천 의원이 이제 유일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정도 얘기가 이제 나온 거지 실제 어떤 물밑에서 무슨 작업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 상황 넘어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해 보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왜냐면 또 구속영장이 날아올지 체포동의안이 날아올지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저런 기류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해도요.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대장동 성남FC 재판 이외에도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수사가 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에서 대표 사퇴 목소리가 점점 커질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명 비명으로 일단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일단 당 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분위기가 좀 압도적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일일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읍소도 하고 친전도 보내고 또 장애 집회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7일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다들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수사 또 소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울 지금 계속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관성 지금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럼 소환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동 호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굵직한 것만 해도 추가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안이 벌써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에는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다시 가서 또 결국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구속을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해도 또 그러면 자료를 보강해서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때 지금 수도권에서 내년 출마를 생각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이제 이번에 서른 의원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와 타협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한 번은 해주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해서 좀 당과 이재명을 좀 분리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공천권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집단적으로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와 협상에 타결이 안 되면 결국 개별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개별적 저항은 뭡니까? 투표소에 갔을 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듯이 가결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 체포영장, 계속 구속영장 청구되면 결국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결국 개별적 저항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명 넘어가면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됩니다. 그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에서는 비명계까지 이번에 부결적으로 이렇게 쏠린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 그 청구서 내용을 보고 그랬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뭐 쌍방울 관련 여러 가지 사건도 그렇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고리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장 청구가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또 계속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428억 원을 약정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후수뢰죄를 기소를 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이 액션을 취해왔고 굉장히 많이 뭐 정치적 공동체니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뭐 추후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익 제한을 이익 제한을 이제 환수하는 요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거는 그게 유죄다 아니다라고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워낙 이제 범죄 혐의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재명 개인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개인이 이거를 정치 자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다 그거였어. 그거 가지고 검찰이 다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빠지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야 이거 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야. 배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구속 사유가 되기보다는 이제 법리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로 한다라는 거는 검찰의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뭐 줄여가지고 쌍대백정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쌍방울 그리고 대장 등의 사후술에 백현동, 뭐 정자동 뭐 이제 특혜 의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가 차례차례로 왔을 때 이거를 다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도 이거를 정말로 끝까지 대표직을 가져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자리를 깔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추후에 어떻게 딜같이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민주당 측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이제 428억이 영장 청구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도 높게 공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의 시작 단계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으니 일단 신병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수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병을 구속해 놓고 그 구속 기간 동안 관련된 증언 자료, 또 진술, 또 증거 확보해서 428억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지금은 진술상으로서 정진상과 김웅 그리고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금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428억에 대한 그 저수지 뇌물 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바로 그런 사건 수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배임 자체는 논란의 법리적 그 다툼이 있을 겁니다. 재판장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대장동 말고 성남 FC 같은 경우 133억인가요? 100억대가 넘는 엄청난 뇌물죄입니다. 이 뇌물죄라는 건 이게 제3자 뇌물이니까 이재명이 안 받았다고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로 구속돼서 지금 형기를 다 살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100억대 이상의 뇌물죄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무조건 칠 수밖에 없는 검찰의 확실한 혐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검찰이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지사실도 포함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뭐 확실한데
김동연 현 지사가 쓰는 이제 도지사실 그리고 PC도 압수가 되다 보니까 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전에 이게 PC가 교체됐으면 이 소재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PC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지가 꽤 된 것도 네. 하나 있고 만에 하나 뭐 이를테면 범죄 무슨 뭐 자료가 들어가 있었던 PC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돕겠습니까? 물론 검찰 입장도 이해는 가요. 예. 이거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존중이 좀 없었다. 만약에 저는 그냥 가정입니다만 여기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라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조를 좀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협조를 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검찰이 좀 이렇게 좀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좀 민주당 쪽을 좀 쭉쭉 찔러본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은 이런 것들은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갈등 전선이 좀 너무 가파르게 좀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은 백부작 대하 드라마다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하나씩 일화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진상, 김용희 두 사람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어떤 배경 같은 또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계속된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알게 된 경위 시작부터 해서 그동안 진행된 걸 아주 소상하게 재밌게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새로 밝혀진 게 바로 이제 의형제 맺었다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매표에 능하다. 표를 사는데 굉장히 능하고 1,000억 이상을 성남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20초 만에 결정하더라.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겐 갈수록 좀 정황상 불리한 증거들이 자꾸 진술이 나올 텐데 이게 뭐 검찰에게 어떤 증거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재판부에 무슨 판단하는데 무슨 확실한 물적 능력을 증명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 정황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분명히 계기는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하고 이번 두 번째 걸 좀 보니까 유동규가 너무 자신 있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억을 그때로 돌이켜보면서 정말 재밌고 소상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재판부가 그 판결을 낼 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줬다는 사람 진술은 일관되고 있지만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줬다고 진술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인연 그다음에 알게 된 과정, 정황상 내용들을 저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에 좀 재판적인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은 좀 수감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도 뭐 대응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김은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려면은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검찰에 진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전형적인 여론 플레이예요. 근데 저는 뭐 좋습니다. 뭐 언론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좋은데 이분은 본인이 강력한 피의자예요. 중대범죄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대범죄라고 하면은 거기에 협조한 중대 피의자거든요. 근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은 좀 자숙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거를 범죄 혐의자를 이렇게 지금 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떠받들어주는 이런 문화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숙을 해야 될 분의 진술이다. 진술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생기는 걸까요? 검찰이 오늘 라인펀드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기동민, 이수진 현직 의원 2명하고 김영춘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이죠.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이 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진술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년 전에도 이미 한번 보도도 됐었고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봉현 그 사장이 실제로 한번 진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진술을 번복해서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민주당 정치인을 내가 억지로 불었다.
네.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잡혔다가 다시 한번 도주했다가 이제 다시 잡혀 들어오면서 지금 징역형을 지금 구형을 받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아마 최근에 와서 진술이 번복돼서 2년 전에 나왔던 그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준 것을 지금 다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년 전에도 이미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고명이 됐었고 실제로 뭐 양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그때부터 확인이 됐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뭐 1억 이상 그다음 5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네. 지금 검찰이 오늘 저걸 밝힌 걸 보면 단순한 김봉현의 새로운 진술 번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그다음에 뭐 기록 여러 가지 정황상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밝히고 있어서 뭐 실제로 저런 현직 정치인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보충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검폭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분들이 뭐 더 불법 정치가 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중립기여에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맥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 돈이 건네졌다는 시점하고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김봉현 씨가 2020년에 검찰에 구속이 돼요. 그때 이제 라임 사태로. 그런데 검찰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검찰 쪽에서 김봉현한테 압박을 가한 게 여권 사람 2020년에는 수원역의 자금 횡령으로 구속된 거 아니었을까요? 수원 여객이었네. 하여간 이게 구속이 된 이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검찰에서 압박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여권 인사들이 돈 준 사람들 이름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김봉현 씨가 검찰에서 나를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하고 변호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했다라고 해서 실제 과거 검사들한테 그래서 검사들이 실제 그때 룸사롱 가가지고 접대 받았는데 그때 희대의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검사들이 얼마를 접대를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2명인가는 나가가지고 밴드가 오기 전에 나가서 100만 원이 안 넘고 96만 6만 원이었던 96만 2천 원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봉현한테 상당한 검찰이 이제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돈 준 적 없다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도주한 다음에 다시 붙잡혀서 내가 또 줬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이에요. 저게 이게 2016년 총선인데. 지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에 당선되신 분이에요. 비례로. 그렇죠. 저분은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국노총에. 물론 이제 민주당 그때 소속이기는 했지만은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이를테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했으니까 뭐 인허가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개연성 자체 뭐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연성은 있는데 좀 뜬금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이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고 보복 기소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열린 3차 토론회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공세가 정말 거셌는데요. 김기현 후보 오늘 오전에 정말 그야말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울산 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입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서 평당 183만이라고 그것도 비탈진 산지를 그렇게 주장하고 시세가 1,800원 올랐다고 엉터리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거래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탐문을 해봤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계세요? 주변 땅 다 뒤져봤는데 인근에는 이미 매매된 거래가 흔적이 없죠. 재산 공개 등 다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사서 거기에 상가 건물을 지어서 일부 임대를 하고 있는 제 소유의 건물이고. 의혹이 사실이면은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오늘 뭐 지도도 펼치고 항공 사진도 펼치면서 열심히 해명을 했는데 의혹이 뭐 말끔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TV 토론이 밤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렇죠. 생방송이었고 끝난 다음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자료들 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게 절박하다. 빨리 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토론회마다 계속 이 공세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화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늘 저 해명을 통해서 언론 기사도 다 났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무력화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맹지이고 실제로 그 매매의 의지나 매매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예. 지금 오늘 나왔던 것도 주변에 있는 근처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실제로 거래가 됐던 정도의 시세 감안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 한 절반이나 항상 밑에 것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1,800배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정도의 어떤 해명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여지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노선 변경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노선 변경을 김기현 당시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울산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울산시가 자료를 갖고 있거나 울산시에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구입 과정하고 실제로 노선 변경 과정 그리고 노선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직선거리였는데 정말 누군가의 압력과 개입에 의해서 휘어진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근데 이것이 또 김기현 후보의 몫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자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또는 기관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다 듣고 천하람 후보는 그래서 지금 얼마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울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김기현 후보는 지금 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구매를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좀 구체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다. 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끔하게 해소가 됐느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조금 해소가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니까 39살에 그러니까 김기현 판사 출신 김기현 우리 의원이 사셨어요. 3만 평을 은퇴한 이후에 39살에 3만 평씩 은퇴를 대비해서 삽니까? 제가 지금 49살인데 저도 10년 전에 한 3만 평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부터 근데 하필 거기에 이제 KTX 연결도로가 지나갔는데 당시에 2007년, 2008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연결도로가 휘는 거 지금 휜 요거 계획도가 아예 없었는데 이게 추후에 이런 식으로 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울산시장이 박맹우 시장이거든요. 울산에서 3선을 하셨는데 이분이 2014년에 김기현 의원하고 자리 바꾸는 합니다. 왜냐면 3선에서 더 할 수 없으니까 이 보궐선거에 나오셔서 이분은 의원이 되고요. 김기현 의원은 그때 울산시장이 돼요. 서로 맞바꾸게 해서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왜 휘었는지 그럼 이 도로가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됐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거를 일부러 빼트리신 건지 아니면 본인도 몰라서 그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박맹우 시장한테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송철호 시장 뭐 민주당의 송철호 시장 얘기만 하시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800배는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 당시에 1,097원에 샀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183만 원이니까 1,800배다라고 한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주변 시세를 보면은 한 뭐 35배에서 2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뛴 거는 맞아요. 그게 김기현 의원 땅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시간은 또 흘렀으니까. 시간도 흘렀는데 그 김기현 의원 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이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 쪼개기 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투기로 들어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땅을 맹지긴 하지만 그렇게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글쎄요. 이거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거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대표가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차기 총선에서 이게 상당히 소위 말하는 울산 이재명 프레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 해명이 조금 필요하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기현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세 후보는 여전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이게 내년 우리 총선의 예고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의혹 해소가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가격이 얼마나 매각할 의사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팔 수 없는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으로,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김기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어요. 네. 자, 이렇게 새 후보는 여전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저는 이제 좀 제가 해나가는 게 또 좋을까요? 국민의힘 소속이고 당협위원장이고 예. 또 주말에 김기현 후보가 우리 송파병을 방문합니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지금 지지도에서 앞서가고 있고 예. 결선 투표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김기현 후보 본인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또 선제적으로 그래서 기자회견 그렇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아까 그 구입 경위하고 노선이 변경됐다 한다면 변경의 과정들을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예. 김기현 의원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희숙 의원 모델을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에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원직 사퇴라는 강공을 던졌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할 사안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이 뭐 사퇴하거나 이럴 건 아닌데 그때 윤희숙 의원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자진 수사 의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결백함을 아주 공세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희숙 의원은 그 다음에 오히려 의원직 사퇴 이후에 부동산 논란이 있으면서 훨씬 더 깨끗한 정치인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김기현 의원이 오늘 해명 잘했습니다만 예. 마지막 좀 미흡한 해명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정말 이걸 제3의 어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한테 요구하겠다라는 정도로 좀 강력하게 공세적으로 이 부분을 깔끔히 마무리를 해줘야 예. 그리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정리를 해줘야 내년 총선에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공세를 봤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면 김기현 후보는 뭐 조금 빠졌지만 그대로 뭐 정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상승했고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이건데, 자, 공세가 이렇게까지 집중되는데 김기현 후보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부동이에요. 예, 그게 민주당에서 예전에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된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열성적 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중도층 이거를 만약에 투표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아니면 여론조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전할 거예요. 근데 당원들이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확신에 찬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흔들리지 않는 거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천하람 후보가 그러니까 뭐 황교안 후보도 같이 뜨고 있는데 사실은 저거를 산술적으로만 봐도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을 합쳐도 지금 김기현의 44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38.2 정도 되니까 안 되네요. 거기에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이제 결선에 못 간다고 한다라면은 황교안의 표를 5대5가 나눠도 안 되는 거고 6대4 정도로 나눠 가져야 겨우 비벼볼 만한데 황교안 표의 특성상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는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그런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거를 클리어하게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일단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면은 이재명 그 대표도 이를테면 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건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미 사람들 뇌에 범죄자라는 게 각인이 됐어요.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초반에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땅투기 의원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천하람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은 천하람 후보는 상승 곡선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두 사람의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관심인데 천하람 후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거센 얘기를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안 세우는 발언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선거 중반전 넘어서서 천하람 후보가 일단 상승세를 탔고 본인 말로는 실버 크로스가 이미 지났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반전으로 가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에 올라갈 2등 후보로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 결선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반 중반에는 이른바 비윤계의 당심을 좀 결집을 시켜서 안철수 대표의 애매한 태도에서 많이 뺏어왔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로 가면 김기현 후보하고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고 치면 거기를 대비한 천하람 후보의 전략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윤심과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심에 대한 저격보다는 핵관에 대한 저격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의 거리를 자꾸 분리를 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지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확장성이 없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의 그 지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로 시작했지만 종반전에 가서는 결선 투표를 대비한다면 이준석 대표와 차별화하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차별화 전략과 그리고 윤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윤핵관에 대한 공격으로 제한하는 이 전략이 아마 종반 이후의 결선까지를 대비한 장기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춘천을 찍었는데 강남 3구를 찍었더라고요. 뭐 약간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월 말만 해도 43대 36 정도로 앞서갑니다. 근데 항상 여론조사 1위를 하다가 중반에 여론 지지율이 이렇게 좀 선거마다 좀 꺾이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샌드위치 효과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보통 항상 중도 노선을 이제 하는데 한국적 어떤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중도 노선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도 약간 공세적인 중도가 있고 약간 수세적인 방어적인 중도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캐릭터도 그렇고 전략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결국은 강성들이 이제 양쪽에서 치고 오면서 샌드위치 효과로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반윤으로 아예 가서 아예 이제 그쪽으로 표를 잠식할 것이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 안철수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똑같은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라면 이 과학을 어떻게 깰지를 본인이 조금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많은 아직 뭐 이제 결선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좀 많은 숙제를 남긴 것 같고요. 결국은 조금 이제 아예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캐릭터를 완전히 바꾸든지 뭐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친윤과 비윤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서 좀 어정쩡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SNS에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퇴출시켜야 할 민주당의 이재명 호위무사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밑에 이제 이름을 저렇게 무슨 땡땡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자 이게 뭔가 전략이 담겨 있겠죠. 이 전략 포함해서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처음부터 스탠스를 친윤이라고 범춘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고 그러나 바깥에서는 반윤의 우두머리 내지는 비윤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초반 중반 전에 자기의 전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김기현 후보 측이나 그리고 핵심 당원 지지자들 쪽에서 이야기하는 비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리뭉실 이야기하면서 친윤이라는 방어막만 쳤던 것이고 또 비윤의 어떤 그 역동적인 지지표를 결집하는 데는 본인이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그걸 천하람 후보한테 뺏긴 결과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친윤과 비윤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가져오면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TV토론 어제까지 3번 했습니다만 TV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토론에서의 스킬을 좀 연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지금의 정치 상황에 걸맞는 정치적 토론의 기술과 그다음에 워딩과 메시지에 대한 어떤 정무적 감각 그리고 자기 입장에 대한 스탠스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근식 전 실장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을 저지하겠다며 다음 달 6일 이후에 임시회를 열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1일 개최를 고수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압박으로 맞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월 한 달을 꽉 채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3.1절마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방탄기념일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다음 달 6일부터 임시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한다며 2월 임시회 뒤 곧장 국회를 열어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24시간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생 법안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수당인 민주당 탓이라면서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앞서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정부 매입 기준이 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폭을 조정한 데다 정부 재량권도 넓혀준 만큼 여당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쌀 의무 매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과잉 생산을 부추겨 농업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장 중재안을 더 논의해보겠지만 반드시 2월 처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농민과 국민께서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국회 시작 날짜마저 이재명 방탄 논란 등이 맞물려 거듭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혐의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해외에 써버려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지난 2019년부터 1년 넘게 올린 글 수백 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는 글과 수도권 일대 불법 도박장을 다녀온 후기 등은 도박 의혹. 위치와 상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마사지업소 방문기는 불법 성매매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이 대표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들이 맞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씨 측은 그러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가 2019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도박을 여러 차례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 부분은 불송치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건들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송치했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마사지업소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애초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더 해보라는 취지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이 씨 본인은 재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조만간 성매매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협의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자문을 토대로 수사 준칙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재수사와 보완수사 조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단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재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시원찮다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까지 송치 요건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선에선 사실상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라며 수사 지휘권 부활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조항도 바뀝니다. 기존엔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검경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 부분 손댄 사건, 애초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던 건 등입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인데 검찰이 결국 주목도 높은 사건만 가져갈 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인데 검경이 모두 만족하는 개정안이 완성될 때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를 보고받은 통화 녹음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부분이고 이미 다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직접 대마를 키워 동료들과 함께 피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7살 A씨 등 호텔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호텔 객실에 전기 조명과 배수 시설을 설치해놓고 대마를 직접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객실에서 대마초 70g과 씨앗 형태인 대마 종자 155개를 찾아 압수했습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의 손길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서 문을 여는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근무할 의사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다음 달 개원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간과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발 위험이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있는 핵분열보다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인 데다 연료까지 풍부한 핵융합은 기술 실현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오는 2035년쯤 핵융합 상용화의 길을 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핵융합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미리 지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름 10m의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전자와 이온을 가열해 플라스마 불꽃을 만드는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방진복을 입고 K스타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공태양이 가동되면 이곳에서 플라스마가 1억 도로 가열되는데 태양 온도의 7배입니다. K스타 기술 완성의 기준은 1억 도의 300초 유지. 2021년 1억 도 30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는 마의 구간인 30초를 넘기 위해 내벽을 기존 탄소 소재보다 더 강력한 텅스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50초를 달성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그 기술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핵융합 실현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공태양인 이터 공동 제작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K스타 등 각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터는 핵융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 실증로를 미리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실증로 설계를 미리 완료해 2035년 이터가 에너지 생산에 성공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해 2040년 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50년에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데다 바닷물과 땅의 연료가 풍부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핵융합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선두를 달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 발전 문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또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은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 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 공통점은 마을과 1.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명 운동을 몇 번 해서 군에다 넣고 말을 하고 쫓아가서 말을 하고 안 된다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 마을과 이격거리 1.5km. 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500m 이것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대간 꼭대기를 포함해 바다 위와 간척지, 때로는 마을 코앞까지 전국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풍력발전단지는 100여 곳. 현장 주민 피해를 외면한 풍력발전기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만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지대추구 행위는 독과점 지위를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초과 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신임사장에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인 안형준 내정자가 최종 선임됐습니다. 1994년 YTN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안형준 신임사장은 2001년 MBC에 입사해 통일외교부, 사회부 등을 거쳤고 2018년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안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도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늘 밤 사이, 동해안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영동에는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